DJI FPV 관련 세 번째 영상입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카메라 세팅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카메라의 조리개, 처속 등과 관련해서 영상 하나로는 힘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와 관련된 세팅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카메라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카메라처럼 자동, 수동이 다 있습니다. 수동으로 가면 ISO, 셔터, 노출, 채도, 화이트 밸런스, 켈빈 값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하나로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라 조금 더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서라면 카메라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수동 모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전송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화질과 저지연이 있거든요. 고화질은 말 그대로 가능한 깨끗한 화면을 보는 것일 테고요. 저지연은 가능한 부드러운, 매끄러운 화면을 보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고화질은 해상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지연은 프레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송 품질을 저지연으로 놓으면 동영상 품질이 4K가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고글에서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한다거나 좀 더 다이나믹한 비행을 할 때 유리하긴 할 텐데요. 대신에 4K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질로 가면 4K 촬영은 돼요. 하지만 고글에서 프레임 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네마틱 촬영이라거나 또는 이제 막 FPV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고화질이나 저지연이 그렇게 큰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빠른 레이싱이라거나 이런 부분 할 때는 고화질과 저지연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제 막 FPV를 시작하셨고 나는 영상을 좀 더 공들여 찍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4K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 코덱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MP4나 MOV 이런 건데 선호하시는 코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자선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이제 그리드를 띄우는 거죠. 이렇게 띄워놓으면 아무래도 굳어 보기가 편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숲속을 날아갈 때 이럴 때는 나뭇가지들 또는 전깃줄을 만나거나 이럴 때 저게 전깃줄인지 그리드선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거를 끄고 처음엔 한번 켜봤다가 현재는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어딘지 정도 십자가 표시가 보여지는데 이 정도는 일단 개인적으로도 좀 키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앵글 잡는 게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뭐 SD카드 포맷 이런 거 있죠. 뭐 디카에서 많이 보신 메뉴일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카메라 고급 설정으로 가면 녹화 장치를 고글에도 할 것인가 또는 기체에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두라고 해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날리다 보면 추락해요. 그래서 어디쯤 추락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적하기 수월하려면 고글에다가도 동시에 녹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고글에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가 기체를 예전에 다른 FPV 날리다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 고글 모두 녹화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륙 후 자동 녹화 이런 옵션도 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FPV 같은 경우는 이륙하는 순간 고글에 자동 녹화되게 세팅을 보통 해놓습니다. 혹시나 내가 녹화 기능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곳에 추락했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녹화를 해두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IS는 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 이라고 해서 전자식 손떨방을 얘기를 해요. 이게 1축 짐벌도 있지만 나머지 축들은 전자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 보정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광각 렌즈다 보니까 왜곡이 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기체에만 왜곡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글은 제가 비행하는 화면이라 왜곡을 그대로 두고 이 기체가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를 보기 위해서 고글에는 하지 않고요. 기체에만 해서 나중에 저장된 영상이 가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기체에만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틀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끄면 프롭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크게 영상 시네마틱은 상관없다, 뭐 프롭 정도 걸리는 거 괜찮다, 기록용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걸 끄셔도 되겠지만 프롭이 걸리는 게 좀 불편하다, 그렇다면 이걸 같이 켜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265, H.264 이렇게 있는데 265가 용량이 좀 더 적겠죠. 압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컴퓨터에는 부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사양의 컴퓨터다 그러면 265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량이 좀 커져도 좋으니 컴퓨터가 잘 돌아가면 좋겠다 이럴 경우 H.264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서는 S로그나 뭐 로그 촬영 같은 게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촬영이 있습니다. D-Cinelike라고 해서 DJI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로그 형식의 영상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포착하고 컬러는 좀 빠진 상태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일반 촬영보다 다이나믹 레인지, 가장 밝고 넓은 범위를 표현하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일반 촬영보다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좀 빠져 있어서 이후에 컬러를 입히고 보정을 할 때 유리한 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영상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을 만져봤는데 뭐 화질이야 사실 뭐 액션캠 수준이죠. 뭐 스마트폰이나, 왜냐하면 센서 자체가 작기 때문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프로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잘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히 명부에서 좀 그라데이션이 좀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제어 쪽에서 조종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커맨드 키라고 해서 이제 그 조종기에서 C1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작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키가 할당이 되어 있죠. C1도 할당할 수가 있는데 거북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이 거북이 모드를 키면 알아서 이렇게 다시 복귀되는 그런 모드예요. 프롭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절반 정도만 돌아가서 이제 제자리로 잡는 기능인데요. 보통은 이제 FPV 날리는 분들에게 되게 흔한 기능입니다. 왜냐면 날리다 보면 추락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매번 뭐 기체가 추락한다고 해서 추락한 곳까지 걸어가서 다시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C1의 경우는 거북이 모드라는 걸 키고요. 그 다음에 C1에 2번 누르면 이제 ESC 신호음이라고 해서 저걸 2번 누르면 저 기체에서 이게 어떤 신호음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숲속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소리를 내주니까 대충 그 소리를 듣고 어렴풋하게 그 위치를 찾아가면서 기체를 가지러 가는 그런 안전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1과 C2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말 그대로 카메라 각도가 움직이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0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PV 드론의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FPV 드론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5도 정도로 시작을 저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배님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틱한 영상, 조금 큰 드론을 날렸을 때가 15에서 한 20도 정도 사이로 놓고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나는 레이싱 드론의 경우는 뭐 45도? 한 몇십 도까지도 이렇게 올린대요. 제가 그쪽까지는 안 해봐서 정확히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천천히 날릴 때는 한 5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카메라를 조금 올리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뉴얼 모드 연습할 때요. 매뉴얼 모드. N이나 S 모드는 상관이 없어요. 매뉴얼 모드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손에 붙었다 싶으면은 한 15도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비행했을 때 이걸 카메라 각도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 뭔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되게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카메라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FPV 드론 날릴 땐 15도 정도로 해서 날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비행 느낌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메라 각도를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15도가 한 이쯤 되네요. 한 이 정도가 15도예요. 이 정도가 15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저는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스펙상은 10km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똑같이 적용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기지국도 많고 방해 전파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 투어 믿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일단은 촬영 버튼 누르고 이륙하겠습니다. 자, 떴고요. 지금 이런 풍경이에요. 해가 거의 졌는데 아직 해가 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해서 쭉 날아갈 건데 지금 제 구글 상에는 좀 보여요. 왼쪽에 높이가 고도가 18m, 제 홈포인트 시작한 데로부터 25m, 35m 이렇게 어느 정도 날아갔는지가 보이는데, 이게 구글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는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까지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계를 하면서 날아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M모드로 한번 켜서 좀 빠르게 한번 날아가 볼게요. 자, 수동 모드 됐고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200m, 300m 됐고 고도는 한 10m 정도 해서 날고 있어요. 자, 이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 좀 날씨가 더 좋으면 해가 질 때 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아름답게 빛나는 곳인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고도는 대략 한 4, 50m 정도로 유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순간 화면에서는 벌써 1km가 넘었어요. 쭉 전진을 하는데 1.2km, 1.3km 굉장히 빠르군요. 그리고 속도는 36.5m/s니까 지금 100km가 속도는 넘는 거죠. 근데 슬슬 화면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1700m, 고도는 한 100m 됐고요. 1800m 지나서 지금 2000 정도 왔는데 지금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은 아직 나오는데 RC는 2칸, HD는 3칸입니다. 지금 2.3km 넘어갔고요. 2.4km, 2.5km 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RC랑 HD가 3칸씩 뜨고 지금 끊겼어요, 신호가. 자, 신호 끊기면서 지금 2.6km 날라왔는데 지금 호버링이 시작됐어요. M모드로. 전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전진이 더 안되네. 자, 배터리가 부족해서 리턴 투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6km 정도 왔는데, 자, 리턴 투어이 시작이 됐고요. 저전력, 지금 배터리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리턴 투어이 시작이 되면서 제 머리 위에 거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돌아오고 있네요. 그래서 위치는 거의 다 잡았고요. 위치가 거의 잡혀서 그런지 조금씩 하강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배터리 부족 착륙으로 뜨고 있어요. 리턴 투어 성공. 제대로 돌아온 거 맞죠? 그쵸? 일단 40m 높이에서 2.6km 정도 나왔는데요. 기존 FPV를 날리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센서 드론에 비해 저지연 영상을 송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도가 100m 이상이었다면 4km 정도는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날리는 공간에 얼마나 장애물이 있는가도 수신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안테나를 튜닝하면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FPV 세계에서 커스텀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이렇게 2주간 새로운 FPV에 점점 손이 익어가다가 결국 견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견적을 냈네요. 이거 케어 이런 것도 안 들은 상태라 땅에 곤두박질 쳤는데 똑 부러졌어요. 비행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상 어느 정도 뽑아서 좀 시네마틱한 멋있는 영상 위주로 한번 제작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사실 과격하게 비행하는 편이긴 해요. 이건 이전 기체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어쨌거나 FPV 드론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견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견적이라는 건 소위 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새로운 단어는 아닌데 이쪽 세계에서는 늘상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2대의 기체 분실, 그리고 수많은 파손, 부수거나 잃어버린 액션캠만 7, 8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케어 리프레쉬는 꼭 신청하시면 좋겠더라고요. 저의 경우 영상 만드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지만 말이죠. 사실 제 별명이 FPV 파괴왕인데 결국 니값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주간 DJI FPV를 비행하면서 느낀 점을 살짝 정리해보면, 입문자들을 위한 장벽을 확실히 낮췄다. 그리고 DJI답게 꽤나 신박하고 놀라운 안전장치들을 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적은 발생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견적나는 장면을 보시고 고민에 빠지실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시작하실 거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살살 날리면 잘 망가질 일은 없지만 또 멋진 영상을 만들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센서 드론 날리신 분들이 FPV 드론에 입문하면 유리할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도 드론은 FPV 드론부터 시작했고요. 기존에 매빅과 같은 센서 드론을 날리셨던 FPV가 처음이던 동일선상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튜토리얼과 여러가지 경험 공유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관련 영상들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염.